내가 딸이 아니라 새끼를 키웠네. 깜빵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신고해버려야겠어. 딸의 거짓말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주인공은 딸에게서 분노를 느낍니다. 아버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66세 최병철 할아버지 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 그 안에는 1년 전 딸 지은이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여기 멍 보이시죠?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술 때문에 평생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을 딸에게 건넸으니까요. 그런데 전 사위 준호가 보여준 다음 영상은 할아버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때렸다고 해. 그래야 위자료 더 받아. 이혼 3개월 전 딸이 낯선 남자와 호텔 복도를 걸으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남자의 손은 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집안 CCTV. 딸이 먼저 화장대 거울을 집어 던지고 준호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다음 날 딸이 스스로 팔에 멍을 만들며 거울을 보는 모습까지. 아버님이 주신 8천만 원. 지은 씨 지금 그 남자랑 신축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전액 그 돈으로 냈고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 눈물로 아빠 도와줘라고 매달리던 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낳아준 아버지를 처참하게 배신하는 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병철 할아버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딸 지은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며 딸 하나를 키워내는 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목표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손님이 많은 비 오는 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의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비까지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챙겼습니다. 지은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8살에 결혼할 때도 할아버지는 택시를 팔아서 예물과 예단을 마련했습니다. 사위 준호는 성실해 보이는 회사원이었고 지은이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할아버지는 딸 부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외로워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쁜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에만 짧게 만나고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가을 딸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하고 싶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딸이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딸은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나한테 손찌검했어.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딸을 때렸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사위가요? 딸은 팔을 걷어 올려 보였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어. 술 먹고 화풀이 하는 정도. 근데 요즘은 맨정신에도 때려. 참다가 경찰서도 갔어. 그런데 준호 오빠가 위자료 8천만 원 내라고 해.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준대. 할아버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니요. 더군다나 이혼하려면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니요. 아빠, 나 혼자 힘으로는 그 돈 없어. 회사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야. 준호 오빠는 내가 바람 폈다고 주변에 소문 내겠다고 협박까지 해. 딸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8천만 원. 평생 택시 운전으로 모은 퇴직금이 6천만 원. 그리고 지금 몰고 있는 택시를 팔면 2,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딸은 고맙다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근데 이 돈 꼭 갚을게. 이혼하고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금 6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몰았던 택시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택시기사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병철이 형, 택시 팔면 뭐하고 살 거예요? 이 나이에 다른 일 구하기 힘들어요. 괜찮아. 딸이 더 중요하니까. 택시는 2,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목표액보다 200만 원 부족했지만 할아버지는 동료에게 빌려서 8천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돈 준비됐어. 언제 받을래? 딸은 다음 날 바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 봉투에 담긴 8천만 원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건강하게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딸은 돈을 받아들고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딸은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그 감사 인사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딸이 이미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8천만 원이 새 남자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쓰일 거라는 것을. 2주 후 딸은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이혼 성립됐어. 이제 자유야. 새 출발할게. 고마워.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택시는 팔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66세 나이에 막노동은 힘들었지만 딸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연락이 뜸해진 겁니다. 이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딸이 이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고 다녀? 응, 아빠. 회사 일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언제 한번 아빠 보러 와. 곧 갈게. 끊을게. 회의 들어가야 돼. 딸은 항상 바빴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했지만 딸이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난 겨울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딸이 산다는 신축 빌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딸한테 깜짝 방문해 볼까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딸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딸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근데 왜 지은이 집에서 나와?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아까 내 집에 갔었는데 집에 없더라. 그리고 남자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 누구니? 딸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회사 동료야. 집에 인터넷 설치하는 거 도와주러 왔었어. 그래. 아빠가 걱정돼서. 괜찮아, 아빠. 나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할아버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병철 씨 되시나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은 씨 전 남편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사위가 왜 전화를 한 걸까요? 혹시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지은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아버지는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아버지는 동네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1년 만에 본 모습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드려서. 하지만 아버님은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경찰서 CCTV였습니다. 지은이가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여기 멍 보이시죠? 매일같이 술 먹고 와서는 폭력을 휘둘러요. 더는 못 참겠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진술 때문에 8천만 원을 딸에게 준 거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보여준 다음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혼 3개월 전 영상입니다. 호텔 복도 CCTV예요. 화면에는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지은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그리고 이건 그날 밤 주차장 CCTV입니다. 음성도 녹음됐어요. 화면 속 지은이가 남자와 차 안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여보, 때렸다고 해. 그래야 위자료 더 받아. 우리 전세금 마련해야 하잖아. 그래도 될까? 거짓말인데. 괜찮아. 증거만 잘 만들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거짓 폭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준호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집 안 CCTV였습니다. 이건 저희 집 거실 CCTV입니다. 지은 씨가 제가 모르게 설치한 건데 제가 나중에 발견해서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화장대 거울을 집어들고 준호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피하려고 했지만 거울 조각이 팔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때리지 마. 저는 손도 안 댔는데 지은 씨가 혼자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마 CCTV에 음성만 남기려고 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영상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팔을 꼬집고 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멍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한 짓이란 말인가? 준호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와 불륜 남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 박성민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준호에게 거짓 폭행 혐의를 씌워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8천만 원. 지은 씨가 그 돈으로 박성민이라는 남자랑 신축 빌라 전세 계약했습니다.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 택시까지 팔아가며 도와준 딸, 그 딸이 자신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거짓 눈물로, 거짓 상처로, 거짓 고통으로. 아버님, 저는 지은 씨한테 손 하나 안 댔습니다. 오히려 지은 씨가 저한테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하지만 경찰은 지은 씨 편을 들었고 저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위자료까지 내라는 협박을 받고 저도 처음엔 아버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만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은 씨가 아버님의 노후 자금까지 가져간 걸 알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은 씨와 박성민 씨는 이혼 후 바로 동거를 시작했고 전세금 8천만 원은 전액 아버님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성민 씨는 무직 상태고 지은 씨 월급으로 둘이 생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게 친딸에게서 당한 거라니. 아버님,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고소한다? 내 딸을? 하지만 8천만 원은 할아버지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돈 없이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 씨,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겠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런 좋으신 분이 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울먹이던 어린 지은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좋아하던 지은이, 결혼식 날 면사포를 쓰고 예쁘게 웃던 지은이, 그 모든 기억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아빠다.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 좀 해주렴.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딸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월세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가 보여준 영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혹시 오해는 아닐까? 혹시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아직도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할아버지는 딸의 신축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 번, 두 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돌아보니 딸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CCTV 속 그 남자 박성민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와? 전화도 안 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분은 누구니? 할아버지가 박성민을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봤고 지은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 가구들, 큰 TV, 비싼 그릇들, 모두 할아버지가 준 8천만 원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섞여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거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박성민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로 왔어? 어제 준호 씨를 만났어. 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다 봤어. CCTV도 보고 증거도 다 봤어. 너 준호 씨한테 거짓말한 거 맞지? 폭행도 거짓이고
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핀 거 맞지?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뭘 어쩌려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도리어 당당하게 되묻다니요. 지은아,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아빠가 택시까지 팔아서 준 돈인데 그걸 거짓말로 받아낸 거야? 아빠, 나 이혼은 진짜 하고 싶었어. 준호 오빠랑은 안 맞았다고. 그리고 위자료 받아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준호 씨는 너한테 손도 안 댔잖아. 내가 거짓 증거 만든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이혼할 거였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아빠가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38살이야. 이혼하고 혼자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 회사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못 마련해.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 요청한 거야. 도움 요청? 이게 도움 요청이야? 거짓말로 속여서 돈 뜯어낸 게? 뜯어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 아빠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아빠가 66살에 택시 팔고 일용직 뛰는 게 당연하다고? 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이라고? 내가 눈물로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래, 도와달라고 했지. 근데 아빠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히 도와줘서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었잖아. 할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요? 지은아, 그럼 그 8천만 원 돌려줘. 아빠 노후 자금이야. 그 돈 없으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그건 안 돼. 이미 전세금으로 다 쓴 데다가 지금 내 생활도 빠듯해. 빠듯하다고? 너 대기업 다니잖아. 월급 받잖아. 아빠, 요즘 대기업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세금 떼고 나면 별로 안 남아. 거기다 성민이는 지금 구직 중이라 내가 둘 다 먹여 살려야 해.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 옆에 있던 남자가 무직이라는 걸. 딸이 혼자 돈을 벌어서 무직 남자와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다는 걸. 그럼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갚아.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빠, 그것도 안 돼. 나도 생활비 내고 나면 여유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아빠가 나한테 준 건 증여야. 돌려달라고 할 권리 없어. 할아버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다니. 딸이 이미 법까지 알아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양심이 없구나.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양심? 아빠, 이게 현실이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아빠는 아빠대로 알아서 사시면 되잖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든지 정부 지원받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빠 보고 정부 돈이나 받아먹고 살라고? 뭐가 문제야?
요즘 노인분들 다 받아. 아빠도 받을 자격 충분해. 할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정말 돈 안 갚을 거야? 응, 안 갚을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나도 여유 없어. 그럼 아빠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 뭘로? 사기죄? 아빠가 자발적으로 준 돈인데 무슨 사기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빠 돈 있어? 그냥 포기하고 정부 지원이나 받아.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박성민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나 배고픈데 뭐 시켜 먹을까? 성민이는 할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치킨 시킬까? 아니면 중국집? 치킨 좋지. 후라이드랑 양념 반반으로.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딸이 무직 남자와 편하게 살면서 정작 자신은 66살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그리고 딸은 조금의 미안함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사실이. 나간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딸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뒤에서 딸과 남자가 치킨 메뉴를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1층까지 내려왔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빌라 1층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할아버지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사람은 딸뿐인데 그 딸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이웃에게서 전해 들었던 겁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 사위가 딸보다 더 자신을 챙겨주다니. 할아버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털어놨습니다. 딸의 냉담한 반응, 돈 안 갚겠다는 선언, 무직 남자와의 동거 사실까지.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지은이가 그러던데 내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 사기죄 성립 안 된다고 하더라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금전을 취득했으니 사기죄 성립됩니다. 지은 씨가 거짓 폭행 증거를 만들어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거잖아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렇다 해도 변호사 비용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사정 설명하고 선임 비용 제가 부담할게요. 아버님은 치료나 잘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는 내 사위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아버님이 1년 전 저를 사위로 대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명절 때마다 저 챙겨주시고 제 생일도 기억해주시고 진짜 아버지같이 대해주셨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딸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준호는 그날 바로 변호사 이동혁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을 교부했고 가해자는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증거가 뭔가요? CCTV 영상들, 불륜 관계 증거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 폭행 증거를 조작한 영상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기소할 겁니다.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호텔 CCTV, 집안 CCTV, 경찰서 진술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설 탐정 조사 자료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준사기와 위증도 함께 고소할 수 있겠네요. 딸이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 그리고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한 것까지 다 죄가 됩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준호가 대신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할아버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딸이 거짓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요구했고 자신은 딸을 믿고 평생 모은 돈과 택시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줬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고 딸은 그 돈으로 불륜 남자와 전세집을 얻어 동거하고 있다고. 경찰은 준호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접수하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주 후 지은이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부녀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사실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돈입니다.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혼은 실제로 하고 싶었고 위자료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피의자는 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랑 다툼이 있었고 제가 감정적으로 과장한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CCTV에 피의자가 스스로 멍을 만드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의 변명을 들으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딸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게 당연합니까?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반환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의자 아버지는 66세 고령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피의자가 편취한 8천만 원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할아버지와 딸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친딸을 고소해서 전과자 만들 거야? 내가 먼저 아빠를 배신했잖아. 배신? 난 그냥 내 인생 산 것뿐이야. 아빠도 아빠 인생 사시면 되잖아. 내 인생을 위해 아빠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거니? 딸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와서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잘하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할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았고 피고인석에는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혼을 원했고 전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감정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증거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거짓 폭행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는 CCTV 영상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스스로 멍을 만들고 불륜 남자와 위자료 작전을 짜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년 전 딸이 찾아와서 남편한테 맞았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25년 몰던 택시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이 증인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제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 돈 없이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딸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증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66살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신히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피고인이 정말 폭행당했다고 믿으셨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고 멍 자국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검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속아서 준 것이지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계속됐지만 할아버지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입니다. 결혼 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저에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륜 사실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이혼 후 6개월 뒤에 알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고 피고인이 이혼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 박성민 씨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들도 제출하셨습니까? 네, 호텔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왜 피해자인 장인어른을 도와주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딸한테 배신당하고 노후 자금까지 빼앗긴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증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딸 지은이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와는 성격이 안 맞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제가 방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의 노후를 파탄낼 권리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속였고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이며 동시에 위증죄에도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며 할아버지와 딸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고 하면 딸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인생 산 것뿐이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주 후 판결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준호는 앞자리에 앉았고 딸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은 아버지인 피해자 최병철에게 거짓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8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형법 제152조 위증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가 고령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단 보호관찰 2년을 병가하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8천만 원 배상 명령까지.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판결 후 2주가 지났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동혁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6개월 이내에 8천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이요? 네,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도 일부 압류 가능하고요. 하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판결 나왔으니 돈 갚아야 한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내 회사에도 알려지고 너도 힘들어진다. 아빠한테 연락해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저도 월급쟁이인데. 아빠가 너무하시네요. 법까지 가서 저를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딸.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고 답장했습니다. 한 번에 갚으라는 게 아니다. 분할로 갚아도 된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라. 그럼 아빠가 기다려주마. 딸의 답장은 차갑했습니다. 100만 원씩? 저도 생활비 있어요. 전세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 갚을게요. 전세 계약은 2년 남았습니다. 딸은 2년 후에 갚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년은 너무 깁니다. 판결문에 6개월 이내라고 명시돼 있으니 그 기간 내에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딸의 급여를 압류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딸의 회사에도 알려지고 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텐데. 하지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한테 더 이상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벌써 몇 번째 기회인데 매번 배신만 당하셨잖아요. 이번엔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했고 딸의 급여 계좌와 전세 보증금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고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급여의 10위까지 압류 가능하니 한 달에 175만 원씩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개월이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약 45개월, 그러니까 3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면 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가 그 집에 사는 것도 원래 아버님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할아버지는 결국 전세 보증금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떨어지자
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세금 압류하면 저 어디서 살라고요? 내가 먼저 아빠 노후 자금을 가져갔잖아. 이제 돌려받는 거다. 아빠, 제발이요. 저도 살 곳이 필요해요. 전세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대출을 받든지 친구한테 빌리든지. 아빠도 그렇게 돈 마련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친딸을 거리로 내쫓으실 거예요? 넌 친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아빠도 이제 내 마음대로 당하지 않을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 달 후 딸의 전세금 8천만 원이 법원을 통해 할아버지에게 반환됐습니다. 딸은 집에서 나와야 했고 불륜 남자 박성민과의 관계도 파탄났습니다. 남자는 전세금이 사라지자 딸을 떠났고 딸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8천만 원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할아버지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돈은 받았다. 하지만 아빠는 돈보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걸 원했다. 아직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만약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아빠는 이 돈의 절반을 다시 내게 주고 싶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딸은 침묵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한테서 연락 왔습니까? 아니, 없다. 아마 평생 연락 안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님은 잘하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딸. 불륜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전세금도 잃고 회사에서도 눈칫밥을 먹고 있을 딸. 할아버지는 여러 번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딸은 또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준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깨닫고 먼저 연락해야 진짜 반성이라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한테서 연락 왔습니까? 아니, 없다. 아마 평생 연락 안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님은 잘하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야. 지은아?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아, 아빠 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뉘우치고 있어.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을 해줘서 아빠는 고맙구나.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야. 지은아?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아, 아빠 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뉘우치고 있어.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전세금 압류당하고 집에서 나왔어. 성민이는, 그 사람은 나를 떠났어.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 나 혼자 월세방으로 이사했는데 짐 정리하다가 아빠 사진을 발견했어. 사진? 예전에 아빠가 내 대학 졸업식 때 찍어준 사진. 아빠가 택시 운전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도 학교까지 와주셨잖아. 그 사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내가 그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났어. 친아버지를 사기친 여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려. 처음엔 억울했어. 근데 점점 생각해보니 다 내 잘못이더라. 아빠는 나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난 아빠한테 뭘 해줬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8천만 원은 못 갚을 것 같아. 이미 법원에서 가져갔으니까. 하지만 나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아빠한테 드릴게. 생활비라도 보태드릴게. 돈은 괜찮다. 아빠는 내가 이렇게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아빠, 나 아빠 만나러 가도 돼?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아빠가 국밥 사줄게. 며칠 후 딸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사라지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컥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국밥집 가자.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자주 가는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딸은 국밥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이혼하고 싶고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아빠 생각은 전혀 못했어. 할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착하세요? 나 같은 딸한테도. 너는 아빠 딸이잖아. 아무리 미워도 딸은 딸이야. 딸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신 차렸어.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아빠한테 드릴게. 생활비로 쓰세요. 아니다. 그 돈은 내가 저축해라. 나중에 내가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할 거다. 아빠, 그래도 괜찮다.
아빠는 이제 돈도 받았고 내가 반성하는 모습도 봤고 그걸로 충분하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리고 준호 오빠한테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 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교훈 삼아 살아라. 돈과 사랑에 눈이 멀면 소중한 걸 잃는다는 것,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네, 아빠. 잊지 않을게. 그리고 지은아, 아빠가 문자로 보냈던 거 기억나니?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딸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4천만 원 있다. 가져가라. 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그건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법원에서 8천만 원 돌려받았잖아. 그중 절반은 내가 가져가라. 다시 시작하는데 쓰라고. 아빠. 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힘들면 솔직하게 아빠한테 말해라. 알겠지?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딸은 매주 일요일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매달 50만 원씩 할아버지께 드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돈을 딸 명의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중고 택시를 샀고 예전처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딸은 반대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태워주고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단다. 딸은 주말마다 할아버지 차를 세차해주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준호도 가끔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1년 후 딸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빠, 내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지은아. 이제 월급도 올랐으니까 아빠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내가 저축해라.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당분간 결혼 안 할 거예요. 일에 집중하고 아빠 모시는 게 먼저예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이제 정신 차렸어. 한동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와 딸 지은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